우리가 그 메타버스랑 NFT 관련해가지고는 주제로 유튜브 찍고 있는 거 우리가 얘기해서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전 세적으로 유명하지.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 이런 거 막 준비하고 촬영하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메타버스에 가장 핫하게 다뤄져야 됐던 메타 플랫폼즈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생각보다 안 했더라고. 그리고 관련 기사나 이슈들도 생각보다 우리가 접한 게 없었고 그래가지고는 이번에 오랜만에 한국어 겸사겸사 해서 메타 직원이 생각하는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어떤가 그게 좀 궁금해서 이번에 좀 같이 촬영도 하는 거예요. 어쨌든 3년이 넘은 것 같은데 오랜만에 한국에서 보니까 반갑다. 저번 주에 밥 먹었잖아. 저번 주에 밥은 먹었지만 이제 뭐 이렇게 좀 공식적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자리는 이제 좀 처음이니까 오랜만에 와서 반갑고 미국 생활 어떻고 거기 회사 생활 어떤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 코로나 때문에 거의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제 회사에 거의 안 가고 집에서 계속 재택근무를 했으니까 그래서 사실 시간이 되게 빨리 가서 집에서 계속 아침에 일어나면 일하고 이제 식사하고 뭐 또 다음 자고 다음날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작년 말부터는 개인적으로 좀 하이브리드 스타일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회사에 가서 이제 일을 하고 근데 사실 삶이 되게 편했던 거는 어느 누구도 회사에 오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어느 누구도 너는 몇 시까지 와야 되고 몇 시에 가야 된다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일하는 측면에서는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엔지니어 입장에서 회사는 가야 될 때가 반드시 있고 왜냐하면 랩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뭔가 랩에서 뭔가 테스트를 해야 될 때 회사에 가고 개인적으로 삶은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피드보이 회사 약간 그런 느낌이 확 나잖아요. 그렇게 유명한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연봉이 연봉은 적당하게 받는 것 같아요. 나쁘지 않게 잘 받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얼마 받는다고? 넉넉히 받아. 그 미국은 좀 직급 체계가 좀 없잖아. 없다고 해야 되나? 직급 체계는 사실 있지. 근데 이게 외부적으로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전에 다녔던 회사들을 보면은 처음 들어가면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 시작해서 시니어, 스태프 엔지니어, 그다음 시니어 스태프 이런 식으로 해서 포지션을 보면 얘의 직급이 뭐다라고 알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포지션만을 보고 이 사람이 레벨이 몇인지는 알 수 없어. 그리고 사실 포지션 이름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레벨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지. 메타 같은 경우는 레벨이 뭐 1부터 뭐 9까지 있다고 치면은 7 정도 되면은 되게 높은 엔지니어거든. 근데 레벨이 한 3인 애들도 그냥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포지션이 나오고 레벨이 7인 사람들도 소프트웨어 레벨로 포지션이 나오기 때문에 포지션만을 봐서 이 사람이 레벨이 뭐다라고는 사실 얘기하기 어렵지. 그러면은 레벨 3보다 레벨 4는 연봉이 더 높은 건가? 높지. 근데 이제 같은 직군일 경우에 그러면은 똑같이 뭐 레벨 3라고 하더라도 마케팅 부서에 있는 분들이랑 다르지. 엔지니어 분들이랑 연봉은 다를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형은 레벨 몇이야? 나는 레벨 6. 아까 7부터는 굉장히 높은 레벨이라고 하지 않았나? 굉장히 높기 직전에 있네? 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7부터 진짜 높다고 겸손하네. 레벨 6부터 굉장히 높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저커버그는 레벨 뭐 최고 레벨 아닐까? 한 9 아닐까 싶은데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레벨을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내부 페이지에 자기 신상 정보를 보면 좀 레벨이 몇인지 나오는데 마크 같은 경우는 내가 그걸 모르지. 마크 저커버그한테 그게 크게 의미가 있는지 그렇지. 거의 의미가 없겠지. 우리는 저커버그라고 하는데 마크라고 하네. 마크라고 되게 보통 마크라고 많이 부르구나. 우리도 마크라고 불러줘야 되겠다. 그렇지. 왜냐면 또 우리 다 같은 친구잖아. 마크랑. 그치. 같은 나이의 친구들. 이제 메타버스 이야기 해볼까? 그 회사에서 생각보다 높은 직급에 있는 거고 물론 연봉은 가르쳐주진 않았지만 설마 세계적인 대기업에서 적게 주진 않겠지. 뭐 넉넉하게 받네. 그럼 기념품도 좀 기념품은 내가 다음번에 갖다 줄게. 오케이 메이드 인 USA로 된 걸로.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아. 어쨌든 뭐 그래 연봉 뭐 많이 받는다고 해도 요즘 뭐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물가도 뭐 엄청 오른 편이고 웬만한 연봉으로는 솔직히 만족스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긴 한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메타 주식이 완전 박살이 났다는 거지. 그게 문제지.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 메타가 이제 작년 10월인가 메타로 이름을 바꾸면서 메타버스에 이제 올인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미래에 대해서 회의적인 성장성에 대해서도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메타 직원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사실 양쪽 다 이해가 가능해. 회의적인 측면도 이해가 되고, 왜냐면은 사명을 바꾸고 그러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뭔가 딱 내놓은 프로덕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해를 할 수 있어. 근데 사실 이제 기술이라는 게 돈을 들이자마자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특히 큰 변화를 가져올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에도 시간이 그렇게 좀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그 회의적인 측면은 이제 작년에 큰 금액을 이제 투자를 한다 그랬는데 그에 합당한 이제 제품이 안 나와가지고 이제 회의적인 예를 들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의적일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빵 터트리는 게 있어야 이제 주식도 확 올라오고 막 이럴 텐데 그런 측면에서 회의적인 건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근데 나는 메타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은 게, 마크가 작년 10월에 사명을 바꿨지만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메타버스로 가는 방향은 작년에 바뀐 게 아니라 한 이미 수년 전부터 바뀌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왜냐면은 나는 현재 포탈이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포탈이 대략 어떤 제품이야? 포탈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군가 통화를 할 때 서포트 해주는 스마트 디스플레이라고 해야 되나? 요새 이제 코로나 터진 다음부터는 줌을 많이 쓰잖아. 스마트 디스플레이에 줌이라는 앱을 깔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랑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줌뿐만이 아니라 메타 같은 경우는 왓츠앱도 있고 그다음에 페이스북 메신저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상대방이랑 통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랑 통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카메라 자체가 이제 광각 카메라를 쓰고 되게 여러 명이 같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팅 중에도 사용할 수 있고 집에서 TV 위에 올려놔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제품이에요. 그때 빌딩 8이라는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하드웨어를 만들기 시작을 했거든 그때부터. 그래서 사실 나는 빌딩 8을 만들었을 때 뭐 몇 년 있다가 메타버스로 가자 이거를 계획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모르지. 그거는 이제 더 높은 분들이 알고 있는 거겠지만은, 근데 메타버스로 가기 위한 이제 그 방향의 전환은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게 아닌가라고 사실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럼 대략 몇 년 정도 전부터지? 그게 2015년인가 16년? 아마 이때가 아니었나 싶은데, 나는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 입사를 했을 때 포탈에 처음 이제 들어가가지고 처음 제품부터 이제 그 같이 만들었었거든. 나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들어가서 했으니, 그리고 2018년에 처음으로 포탈 그 퍼스트 제너레이션이 나왔고 그때부터 계속 매년마다 그 다음 제너레이션이 나오고 있어서 메타버스로 가기 위한 움직임은 이전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어쨌든 메타가 하드웨어 이렇게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메타가 하드웨어에 대해서 아까 설명한 거 말고 또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나오지. 기밀이 많아서 사실 뭔가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근데 내가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은 다방면으로 뭔가 하려고 움직임이 있다는 거는 되게 좋은 시그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이나 뭐 왓츠앱 뭐 다양한 앱이 있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뭐 제일 먼저 오큘러스 인수해가지고 이제 하드웨어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포탈이라는 제품도 나왔고, 근데 매년마다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그 라이방 스토리즈라고 해가지고 안경에 카메라까지 넣어가지고 하는 제품도 나오고, 계속 뭔가 이런저런 그 제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각화하는 게 되게 좋은 측면인 것 같은 게, 왜냐면은 메타버스를 이루기 위해서 뭐가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냐, 뭐 스마트 글래스를 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물론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더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또 뭔가가 따로 있을 수도 있거든. 예를 들어서 글래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누군가 통화를 하면은 물론 좋을 수도 있지.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글래스랑 제3자의 디바이스를 같이 사용을 했을 때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더 좋았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오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스마트 글라스나 이런 걸 했을 경우에는 메타버스를 한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는 거랑 시각과 그리고 청각에만 의존할 수 있는데, 촉각이라든지 이것까지 같이 사용이 됐을 경우에 더 현실화된 그런 통화도 가능하고 뭐 미팅을 하든지 그런 것도 다 가능할 것 같거든. 그래서 그 메타 측면에서는 되게 다양한 방면으로 메타버스 이루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IP 전문가로서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메타버스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는지. 나는
메타버스는 두 가지 키워드인데 현실감과 몰입감 요 두 가지 키워드로 항상 지켜보고 있어. 현실감은 메타버스 플랫폼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고, 그리고 몰입감이 있냐 없냐가 경쟁력을 갖추냐 안 갖추냐라고 생각을 해. 근데 요 현실감이랑 몰입감은 두 가지 요소가 이제 융합되어야지 만들어지는 건데, 그 두 가지가 콘텐츠 그리고 하드웨어 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가상현실에 들어갔는데 이게 마치 내가 진짜 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3D 디스플레이 기술 뿐만 아니라 그 콘텐츠 자체도 익사이팅하고 재밌어야겠지. 그리고 이 두 가지 기술을 다 갖춘 기업이 이제 메타버스 세계에서 강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한 건 또 요거인 것 같아.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메타에서는 어떤 핵심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건가? 뭐 메타버스에 있어서 이거가 정말 핵심 기술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래. 아니면은 뭐 메타가 아니어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상관없고. 이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그쪽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쪽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 같아요. 왜냐면은 얘기할 수 있는 게 데이터를 많이 제공을 해주면은 이제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뭐 화면을 봐더라도 이제 커지면은 점점 현실적으로 막 더 보이고 막 그런 게 좀 있으니까. 근데 데이터를 다 제공을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바로 앞에다 놓고 뭔가 한다기보다는 이제 누구랑 통신을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은 그 데이터를 다 보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걸 어느 정도 줄인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는 동안에도 어느 정도 지연이 될 수가 있고, 근데 유저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조그만의 지연이라도 있으면은 만족감을 굉장히 낮춰주는 가장 큰 팩터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메타버스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메타버스를 이루기 위해서 양질의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선별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몰입감을 좀 축적시켜주는 좀 핵심적인 기술 같네. 그래서 사실 보면은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메타뿐만이 아니라 애플뿐만이 아니라 혹은 구글뿐만 아니라 좋은 회사들 너무 많은데 다 똑똑한 사람들 굉장히 많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건 애플이 만들었으니까 뭐 더 좋을 거다. 난 그렇게 생각은 사실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막 흔히 말하는 기업의 엔지니어가 아니더라도 똑똑하고 정말 이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데이터는 좀 다른 측면 같아요. 데이터는 이 회사가 얼마나 제품을 가지고 사용을 했는지에 따라서 데이터를 쌓아놓는 거니까. 그 예를 들어가지고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그 더코딩이라 그래가지고 제품이 출시가 되기 전에 내부적으로 이제 그 직원들 대상으로 이제 사용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계속 이제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필요한 정보는 프라이버시랑 관련 없는 내용을 해내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를 그때부터 계속 쌓거든. 메타 입장에서는 이제 옛날부터 이제 더코딩이라는 걸 했었고 다른 회사도 뭐 비슷하겠지만, 근데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는 되게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 좋은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양질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에는 어쨌든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어떤 한계 때문에 효율성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데이터에 대한 효율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진짜 핵심 정보를 다루는 기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메타는 강점인 게 2022년 1Q 앱 다운로드 순위를 보면 1위 틱톡이고 2위가 인스타그램, 3위가 페이스북, 4위가 왓츠앱, 1위 빼고 2, 3, 4위가 그 메타에 관련된 앱들이고,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유저들의 다양한 정보들이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이 되는 거고, 이거를 기반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메타 플랫폼즈에서는 구글보다는 어쨌든 직접적인 관련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기에는 확실히 메타 플랫폼즈가 강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만 보더라도 최근에 구글에서 I.O. 발표를 하면서 스마트 글라스를 다시 내놨고, 거기 썬다 피차이 그 CEO 자기네들은 뭐 메타버스 여러 가지 중에 AR, 아규먼트 리얼리티나 거기에 집중하겠다라고 선언도 하고, 하드웨어에 대해서도 되게 푸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쟁 기업들이잖아. 그러면 이런 경쟁 기업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메타 플랫폼즈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방이 가지고 있는지, 이거는 솔직히 비밀일 가능성이 높긴 한데 뭐 한방이 혹시 있나 해서.
내부적으로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회사 입장에서 R&D 쪽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롱텀으로 봤을 때는 물론 구글에서도 R&D 쪽으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겠지만 메타 쪽에서도 R&D 쪽으로 굉장히 큰 금액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뭐 뭐가 뭐보다 낫다라고 사실 지금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메타는 뭘 하고 있으니까 더 잘할 거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외부 기밀도 있고, 근데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는 이 메타버스를 이루기 위해서 메타 측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서 미래는 되게 밝을 것 같아요. 투자해야 되는 건가? 지금? 모르겠지. 그러면은 지식재산권 전문가의 이제 최근 유튜버로도 전향을 했고 메타버스 NFT에 대한 변리사로서의 전문 식견을 보여주고 있는 박경환 변리사는 메타버스나 혹시 메타 플랫폼즈 관련된 지식재산, IP 혹시 특허 관련돼서 혹시 요즘 보고 있는 거? 일단 나에 대한 소개가 거창해서 듣기가 좋다. 나 이제 아큘러스 특허를 보고 있거든. 아큘러스? 아큘러스가 아까 영어식으로는 어큘러스, 어큘러스. 우리나라에서는 오큘러스라고 어큘러스. 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특허청에는 아큘러스라고 이제 등록이 되어 있어. 최근 특허 중에서 공률 보정에 관련된 특허가 있거든. 이 특허 내용을 보면 우리가 쓰는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있잖아. 근데 유저가 눈동자 방향이 한 방향인 게 아니고 여러 방향으로 돌아가잖아. 그렇게 돌아가면은 왜곡이 발생을 해. 이런 왜곡을 발생하지 않도록 화상을 보정해주는 그 기술에 대한 건데 이게 2016년도에 미국에서 출원이 되었고 한국에서도 등록이 됐던 이 특허야. 그래서 나는 어떠한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특허 관점에서 봤을 때 침해 입증도 용이하고 또 권리를 더 잘 효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측면에서 하드웨어적인 기술과 관련된 특허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어.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걸로 지금 IP 전문가 특허 변리사로서 메타버스에 관련해서 어떤 기술이 정말 핵심인지 이거를 좀 정리하는 걸로 해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메타버스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포함이 되지.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콘텐츠와 하드웨어 요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현실감과 몰입감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기 위해서는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하드웨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왜 메타가 메타버스 세계에서 유망한 강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콘텐츠를 아주 잘 만들었고 굉장한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각각 다른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리즘적인 차이가 있을 거고 두 개가 결합이 되었을 때 싱크로율이 100%가 안 될 거야. 그럼 어느 순간 유저는 어색함을 느낄 것이고 어색함을 느끼면 몰입감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그 메타버스 플랫폼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겠지. 그런데 만약에 하나의 회사에서 콘텐츠와 하드웨어를 모두 만든다면은 그 알고리즘이 당연히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게 만들어질 거잖아. 그러면 유저가 느끼는 어색감이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유저가 오랜 시간에 머문다. 그거는 바로 이제 메타버스로서 성공했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 근데 오늘 나도 형한테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콘텐츠가 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그 기본적인 요소를 탄탄하게 잘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 애널리시스 이 분야가 상당히 중요한 기술 요소다. 이런 그 생각이 들었어. 오늘 이렇게 와줘가지고 고맙고 또 다음번 한국 올 때 또 한번 찍지 뭐. 그래, 그러자. 그때 무슨 얘기 해야 되나요? 그때는 그때는 선물 사오를. 기념품도 가지고 오고. 메이드 인 USA가 있으면 다 가지고. 고생했어. 그